예, 안녕하세요. 드라이트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나 기고 강의에서 못한 얘기들 너무 많아가지고 팟캐스트 통해서 좀 제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들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토픽은 한 20-30개 넘게 있는데 녹음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전인구경제연구소 채널 100만 유튜브 밈과 조롱의 상징인데 여기가 얘기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요. 강남이랑 오늘 한 2시간 정도 떠들다 왔습니다. 주된 테마는 이제 AI와 에너지, 양자, 우주 이런 이제 유망 기술 혹은 넥스트 AI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중 채널에서는 기술적인 세부 스펙을 검토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팟캐스트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에너지, 전력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요. 지상에서는 그게 소화가 다 안 됩니다. 발전소를 짓는데 10년 걸리고요. 전력망 이제 송전망을 까는데 또 한 7년 걸립니다. 규제가 있고요.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에 스코틀랜드 해역에서 진행을 했었고, 바다 속에 담근 거죠. 캡슐을. 중국도 지금 상하이 앞바다에다가 그거를 담그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터 틸이 이제 1.4억 불 투자를 한 판타랄사라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바다 위에 플로팅으로 이제 부유식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발전과 AI 추론 서버 탑재, 위성 통신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하려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이 작년 12월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테마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xAI랑 스페이스X를 2월 초에 합병을 하고요. 이제 6월 한 중순, 6월 17일쯤, 일론 생일쯤이 될 것 같은데, 연중에는 어쨌든 하겠다, IPO를, 스페이스X가. 원래 스페이스X는 비상장 주식으로 계속 있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테슬라 상장했더니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스타쉽도 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금 일론 입장에서는 샘 알트만을 조져야 되는데, 그 죽일 만한 게 이제 xAI라고 하는 그룹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AI를 쫓아가는 건데 오픈AI가 생각보다는 견고해요. 지금 위기가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클로드가 이제 비즈니스 단에서 치고 나오는 부분이고 어쨌든 오픈AI의 챗GPT 그리고 클로드 엔트로픽의 이제 클로드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에 비해서 xAI 그록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다. 근데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122일 만에 구축했잖아요. 22만 장 GPU 사가지고 엔비디아 거. 그리고 지금 추가로 30만 장 더 해가지고 확충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이제 AI 서비스를 그룹으로 하면은 돈을 그냥 실시간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이상의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전기료를 내야 되고요. 아무튼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일론은 아무래도 이제 포장의 달인이다 보니까 비전 제시의 달인이고 AI 그리고 우주, 에너지 다 엮어서 뭐 할 수 있냐? 우주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스타쉽을 통해서 대량으로 그러니까 팔콘9에 비해 팔콘9이 25톤에서 한 40톤 정도니까 적재량이요. 지금 스타쉽은 100에서 125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성을 스타링크 같은 애들을 쫙 한 3,000개 이상 쏘면은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 칩 실으면은 우주 데이터 센터가 한 3,000개 정도 되는 거고 걔네들이 한 1메가와트급은 되거든요. 나름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자 한다. 그러면 태양광을 우주에서 지표면보다 이제 효율이 높으니까 효율이 36% 정도 강하거든요. 왜냐면 지표면에서는 날씨나 대기 분자의 산란, 수증기, 구름의 흡수, 먼지, 에어로졸, 여러 가지 이제 그 태양광의 이제 흡수가 이제 약해집니다. 근데 우주는 이제 바로 받으니까 진공 상태에서 좀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땅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주에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링크 만개하면서 노하우도 있죠. 이제 그 군집 운용에 대해서요. 이제 다만 이제 방열,
예, 방열, 대류를 위한 그 라디에이터를 되게 크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주 방사선과 같은 이제 내구성 문제, 내구성을 높이려면은 우주에서도 살아남으려면은 집이 3배에서 5배 비싸지거든요. 그 원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좀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발사 비용이에요. 지금 팔콘 9이 2,000불에서 3,000불이거든요. 1kg에 쏘아 올리는데. 근데 그거를 10분의 1로 더 줄여야 돼요. 200에서 300불은 돼야 타산이 맞아요. 전력 비용이랑 지상에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은 되게 좋은데 실제 이거 실현하려면 빨라야 2035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스타쉽 발사한다 그러는데 이거 V3 기체에 대한 열차폐 실험이어서 2단에 대한 재사용, 그 재착용 및 재사용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일단 메카질라만 그거 재사용해서는 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이제 달에다가 이제 지표면에 있고 착륙을 스타쉽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12번 실험 이번에 하는 건데 느리죠. 그리고 FAA 승인도 잘 안 납니다, 지금. 이거 그 우주 데이터 센터 한다고 이제 제대로 타산성 경제적으로 맞추려면은 1년에 한 150회 이상 써야 됩니다. 예, 재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직 보장이 안 된다. 물론 지금 발사장을 추가로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에도 짓고 있고 스타베이스에도 하나 더 짓고 있고요. 그리고 반덴버그도 하나 이제 더 확보하려고 스타쉽을 4개 정도에서 50회씩 쏜다. 200회잖아요. 그렇게만 가져가면 좋은데 1년에 50번 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 스타링크 하듯이 거의 막 올려야 되는데 이 캐펙스를 감당할 수 있냐. 스타링크도 초기 비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캐시카우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기간 동안 IPO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테라팹을 통해서 칩을 공급을 받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위한. 물론 이제 이 테라팹은 이제 테슬라 그 FSD와 이제 옵티머스에 들어갈 칩도 같이 공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도 살 때 이제 욕 많이 먹고 본인도 후회 많이 했는데 60조 주고 샀거든요. 40조짜리를. 근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없고 그록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장점. 그리고 테슬라 FSD 지금 뭐 누적 마일스 그 실주행 마일수가 뭐 어마어마하죠. 웨이모랑 비교 안 되게.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하면서 지금 준비한 자료들, 데이터들. 그리고 D1 도조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D1 칩과 이제 함께 구축해 놓은 그 학습 알고리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통신망.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랑 엮이면 AI 인프라 관련된 거는 스페이스X가 가져간다. 테슬라가 가져간다. 뭐 이런 이제 좀 피지컬 AI 관련해서 또 이제 좀 노려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AI에 투자하는 아마존이나 마소, 뭐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의 그 투자 비용이 뭐 연간 수십에서 수백 조가 우습습니다. 지금 약간 미친 상황이고요. 돈 쏟아붓지 않으면은 이거 밀리면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영영. 그런 상황인데 일론은 이제 일단 치고 나가는 거, 속도 내는 거, 스토리텔링 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건 잘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랑 AI 같은 경우에는 양자는 아직 엄청나게 이머징 그러니까 초기 early stage입니다. 완전 early stage고요. 실험실에서 그냥 깔짝거리는 겁니다. 큐비트 10개 써, 50개 써 이러는 거고요. 제대로 상용화하려면 뭐 1000개, 2000개는 우습게 넘어야 되는데 그걸 독립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큐비트를 운영하려면은 그 오류가 안 나야 되는데 얘네가 뭐 온도나 열, 뭐 외부 먼지, 자극 이런 거에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들이고요. 다만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의 허서비스가 하는 게 이제 단백질 접힌 문제 풀었었고요. 그걸로 노벨 화학상 탔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제 신약 기술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특정 알고리즘 계산에 양자 기술을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단에서 풀기 좋고 또 배터리 같은 이제 제조 단의 이제 소재 그러니까 원자들의 구조들을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병렬 이제 동지 계산 이런 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 관련된 부분들. 통신이나 암호 관련해서 활용하기 너무 좋다. 이건 이제 군용이랑도 연결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GPU의 전력 밀도가 높아지면서 신규 AI DC 데이터 센터 구축의 상당수가 이제 공기 냉각에서 액체 냉각으로 바뀌는 기술적인 변화들이 있고요. 신규 구축의 한 3에서 50% 정도가 이제 액체 냉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베라루빈의 그 NVL72는 200kW급 전력 밀도를 목표로 하며 이 Direct Liquid Cooling 기반의 Fanless Rack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Direct to Chip 냉각 기술이 하이퍼스케일러와 서버 업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소재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이제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 카바이드와 이제 질화갈륨, GaN이라고 그러죠. 기반의 이제 전력 반도체 채택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이들 소재는 이제 기존 실리콘 대비 더 높은 전압과 효율, 전력 밀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차세대 AIDC의 이제 전력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서 전압을 더 높이면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제 800V DC 아키텍처도 이제 차세대 표준 후보로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이제 수백 킬로와트에서 메가와트급 AI 렉을 고효율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제 이동 병목도 문제인데, 이걸 줄이려고 엔비디아 H100이나 H200이 이제 700W 정도인데, 블랙웰 계열인 이제 B200이나 이제 B300은 1000W를 초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D 혹은 이제 3D의 칩렛 패키징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머징 기술들인데, 그 하나의 큰 칩 대신에 이제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칩렛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그러니까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 그리고 CPO라고 해가지고 공동 패키지 광학. 이건 이제 칩과 광통신 장치를 하나로 붙여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C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전체 전력 중 이제 실제 컴퓨팅에 쓰인 비용인 PUE, 그러니까 Power Usage Effectiveness로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실제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전력을 얼마나 실제 AI 성능으로 잘 바꾸는지 측정하는 PCE, 파워 컴퓨터 이펙티브니스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이제 뭐 에너지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전력으로 얼마나 실제 AI 연산 가치를 생산하는지 평가하는 그런 흐름의 전환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양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26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구글이랑 칼텍 기반의 스타트업인 오라토믹이 각각 양자 기술을 통해 이제 기존의 자원 투입보다 적게 투입을 하고도 암호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AI를 활용한 양자 알고리즘 탐색과 오류 보정 연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토믹 공동 창업자가 이제 타임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AI를 막 쓰다가 양자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AI가 이제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양자가 미래의 AI의 특정 계산 병목을 해결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의 오류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그걸 AI로 일종의 자동화를 할 수 있고요. 양자를 통해서는 AI와 접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이나 배터리 소재 같은 거에서 이제 효율성 있는 신약 물질을 찾을 수 있는 소재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관련해서는 QAOA 알고리즘도 되게 중요한데, 그 Quantum Approximate Optimization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약이나 소재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걸 하냐면은,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DOE,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 기관이고요. 여기랑 이제 IBM, IonQ 이런 애들이 해가지고 하는 게 전력망 배정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AI 데이터의 전력망 문제가 크다고 했잖아요. 전력 수급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전력망은 어느 발전소에서 얼마나 보내서 어느 변전소를 거쳐서 어느 지역에 공급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양자는 동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큐비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효율이 높을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력망 같은 경우에도 날씨,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의 부하, 송전망의 전압, 실시간 수요 변화 막 계속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 예측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수요 공급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화석연료나 원자력 이런 거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풍력이나 태양광은. 그래서
일정 시간대에 이게 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때는 꺼지고요. 근데 이게 그 전력 계통상에서 그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면은 전력 계통이 그냥 혈관의 압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제, 퀴스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우주랑 에너지 소재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양자를 이제 시험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소 조합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어떤 결정 구조가 안정적인지 계산하는 데 쓰고 있고요. 수소 생산의 효율을 높이면서 이제 촉매를 개발하는 그런 데도 이제 양자가 시험적으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허들들이 사실 되게 큽니다. 사실. 근데 이제 미래에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은 가질만 하고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열 관련해서는 대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열복사를 하게 되는데 적외선 형태로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공이라 공기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뜨거운 그 칩 위에 공기나 물을 통해서 이제 열을 운반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테판 볼트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만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주 춥잖아요. 절대 온도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뭐 낮아지면은 그 라디에이터가 아무리 커도 방출할 수 있는 열이 적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 코트 4-5개 크기의 그 라디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1메가와트 그거 우주 데이터 센터 설치할 때요. 그러면 이제 칩 나르는 거보다 라디에이터 나르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우주 발사할 때 로켓을.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경제성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운반하는 거에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못 낮추면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IPO의 핵심은 스토리텔링과 재무적인 거의 핵심은 스타쉽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12차 이번에 통합시험 발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건 아니고 연말까지 좀 진행하면서 프로그레스 계속 해야 됩니다. 에러를 한 번에 1000에서 3000개씩 잡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레이저 통신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무선 전파인 RF를 쓰는 것보다 이제 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통신 기법들. 그러니까 기껏 여기서 연산을 했어, 우주에서. 그러면 위성에서 여기 지상국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그래야 써먹지. 근데 그 통신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거죠. 근데 지구 저궤도에 있으면은 지구 정지 궤도, 그러니까 새벽 환원 그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계속 도니까, 위성이. 그래서, 기지국과의 그 통신, 이런 이슈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암호 관련해서는 위성이랑 엮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묵자오라고 해서 미셔스라는, 2016년도에 지구랑 이제 지상에서의 양자 암호를 활용한 통신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들을 좀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에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키라는 거를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메시지를 이제 01로 바꾸고 A에서 B로 사람이 이제 보내요, 메시지를. 그러면 전기전파나 빛으로 이제 물리신호로 전달을 하고 그 정보를 물리신호로 보낸 다음에 다시 정보로 복원하는 거. 이게 통신의 핵심입니다.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01의 그 중첩성을 얽힘을 활용해서 큐비트를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C라는 애가 A와 B의 통신을 엿들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관측이 돼버려서 01로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A랑 B가 C가 누가 듣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암호나 통신 관련한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로켓랩이랑 스페이스X랑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페이스X가 지금 1.75에서 2트릴리언 정도 이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 로켓랩은 지금 한 400밀리언 정도예요. 그러니까 로켓랩 같은 경우 현재 매출의 3분의 1은 위성 우주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요. 팔콘 9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렉트론은 연 20회 발사했는데 300km밖에 못 나르고요. 팔콘 1이 2008년도에 400에서 600km 날랐습니다. 팔콘 9이 지금 22톤 재사용 안 할 때, 재사용하면 17톤인데 뉴트론이 이제 12월에 올해 로켓랩이 해요.
실험을 예정하고 있는데 13에서 15톤이라 뭐 나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만 잘 되고 발사 횟수만 잘 확보하면은 팔콘 9보다 한 15%만 싸게 해도 시장 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 다 먹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스타쉽까지 만약에 이제 뭐 한 5년 동안 겁내 발사해가지고 해버리면은 FA에 잘 구워 삶아가지고 발사하면은 이거 100톤, 125톤씩 나르는데 13톤씩 날라가지고 언제 나릅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 관련한 시장을 20% 먹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스페이스X의 2 트릴리언 대비 400 밀리언의 가치가 이제 뭘까요? 밸리데이션이 생기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라팹을 통해서 이제 칩까지 설계랑 패키징까지도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도 다 GPU랑 NPU 써가지고 이제 AI 칩으로 갈 텐데 그런 설계에 대한 건 도조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가 힘이 있는 거죠, 노하우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안보랑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우주는 있고요. 우주는 아무래도 ICBM이나 군사정찰 위성 같은 이제 전략자산들이 많은 공간이고 향후에 분쟁이 나기 너무 쉬운 게 국제법상에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힘센 놈이 그냥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범용 CPU나 GPU를 대체하기보다는 최적화나 소재, 뭐 시뮬레이션, 암호 같은 고난도 특정 계산 문제에 특화된 방향으로 발전을 할 거고요. 동시에 AI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양자 오류 보존과 양자 알고리즘 탐색, 그러니까 그 이제 고도화를 이제 가속화하는 도구로서 이제 상호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도 뭐 일론은 3년 내에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POC일 겁니다. 지금 좀 약간 일론 타임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기술적인 허들이 있어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방이나 이제 감시, 과학적인 목적, 뭐 환경적인 목적 이런 모니터링 위주로 많이 쓸 거고요. 궤도 기반의 뭐 이제 AI 추론 같은 그런 엣지 컴퓨팅을 일부 활용해가지고 초기 활용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사 비용이 낮아져서 스타쉽이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 킬로그램당 300kg이 되면 이 누적 발사랑 재사용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통합 그 스타쉽의 실험 발사 실험을 잘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한 3년 이상 봐야 되고요. 일부 AI 연산을 우주에서 처리하는 그 엣지 단에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분산형 인프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컴퓨팅이 없고 컴퓨팅이 없으면 AI가 없고 AI가 없으면 국가 경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겁나 이거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랑 중국한테 안 뒤처지면. 그나마 이제 뭐 AI 쪽에서는 3강이긴 해요. 네.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3등이 의미가 없어. 그냥 프랑스랑 뭐 그 밑에 뭐 캐나다 이런 애들 뭐 이스라엘 짜발이들 좀 있는데 뭐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은 치열한 분야고 아직 어떻게 풀려갈지도 모릅니다. AI로 돈 버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 제대로. 네. 구독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면서 가능성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항우연이랑 저기 우주항공청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요. 나사처럼 좀 전폭적으로 좀 독립권을 줘야지 되고요. 지금 항공우주청이 내놓은 목표들은 스페이스X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10에서 15년, 20년 이상 뒤처진 거를 몇 년 뒤에 한다고 하면은 그 누가 사겠습니까? 발사체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중소기업들 소재나 응용기술 붙여가지고 스페이스X에 뭐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나 앱단에 뭔가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위성을 많이 쐈을 때 걔네도 이제 서비스가 돼야 뭘 먹고 살거든요. 통신사나 연계해서 뭐 할 거 만들던가 다이렉트 위성전화 다이렉트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처럼 하던가 이런 식의 상상력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예. 그냥 뭐 스페이스X 하니까 뭐 우리도 재사용 발사체 해야지 이런 식의 것은 중국도 뭐 했지만은 200개 넘게 막 창업했는데 14년 이후에 지금 남은 애들 5개도 안 돼요.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돈 먹는 하마입니다. 우주는 망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좀 열띤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정말로 사실 준비된 주제는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저기 오픈 AI가 위기인 것들, 그리고 앤스로픽이 쫓아오는 것들, 이런 것 좀 다룰 게 많은데, 그래서 좀 제미나이가 좀 폼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AI 전략전쟁 관련해서 이제 책을 써서 6월 말에 나올 예정이고, 뉴스페이스 관련한 거, 경제 관련한 것도 아마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27년도 이제 딥테크 트렌드 관련된 책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10개 기술 분야에 대한 트렌드 다루는 거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책까지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요거 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 편하게 말하는 게 일단은 이 팟캐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냥 수다 떨듯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문이랑 영문이랑 같이 하려고는 하는데 상황 봐서 이제 좀 뭐 국문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뭐 영문도 같이 올릴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